비록 1812년에 러시아가 나폴레옹의 침공을 저지하였지만 그 후 러시아 국민의 불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 후 수많은 러시아 군사들이 서구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에 많이 주둔하면서 제한적이지만 서유럽의 헌법에 의한 통치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1816년부터 러시아에서는 쿠데타를 공동 관심사로 하는 몇몇 단체들이 생겨났고, 특히 남부동맹과 북부동맹은 쿠데타를 실제로 계획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1825년 11월 알렉산드르 1세가 사망하였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인들은 엄격한 규율주의자라는 이유로 미움을 사던 니콜라이가 다음 황제가 될 것이라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위기가 고조되자 군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는 소문이 돌게 되었죠. 이에 니콜라이 1세가 참모들에게 자신의 차르즈기 선언문을 준비하게 하였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둔군의 대부분은 니콜라이에게 충성을 서약했지만 그중 2개 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콘스티투치아를 요구하며 원로원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1825년 12월에 발생한 데카브리스트의 봉기이며, 봉기는 러시아 당국이 대포 사격을 통하여 70여 명이 사망하면서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이는 쿠데타를 꾸몄을 것으로 의심되는 579명에 대한 조사를 직접 지휘하였고, 그중 많은 사람들을 직접 신문하였으며 제목이 밝혀진 사람들 중 5명을 처형하고 100명이 넘는 인물을 시베리아로 유배 보내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울러 데카브리스트 봉기의 실패로 인하여 이후 러시아는 니콜라이 1세의 30년 치세가 이어지며 러시아 절대주의의 절정기를 보내게 됩니다. 국내적으로는 농노제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1850년대까지 니콜라이 1세의 대외 정책은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53년에 오스만 제국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보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리스 정교회의 성지 순례 빈도가 높아 당시 기독교 성지는 주로 정교회가 관리 감독하고 있었는데, 1848년 루이 나폴레옹이 그리스도의 탄생지임을 표시하는 라틴별을 그리스인들이 빼앗아 갔으므로 그것을 되돌려 받는다는 구실로 베들레헴 사원의 열쇠를 넘겨줄 것을 요구한 것이었죠. 당연히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에게 프랑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라며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와 프랑스 사이에 끼어 결정을 주저하자 루이 나폴레옹이 결국 1852년 12월 오스만 제국에게 해군을 투입하며 그들의 요구를 강요하였는데, 여기서 니콜라이가 결정적인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오스만 제국에게 정교회의 특권을 보장하고 오스만 제국 내에 있는 200만 명의 정교회 신자 보호를 러시아가 맡는 비밀협정을 요구한 것이었는데요. 러시아의 속셈은 오스만 제국의 일부를 자신들의 보호국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지만, 서유럽은 이를 자주권 침해로 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하자 러시아가 1853년 7월 도나우강에 위치한 제국의 일부인 몰다비아 공국과 발라치아 공국을 공격했습니다. 1849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혁명이 발생하였을 때 러시아가 진압을 위하여 오스트리아에 러시아군을 파견해 준 적이 있었는데, 니콜라이는 오스트리아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오스만 제국을 같이 압박해 줄 것을 기대하였지만 오스트리아는 반러시아 입장으로 선회하였고, 프로이센은 중립을 지켰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을 지지함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1854년 러시아 대 오스만 제국, 영국, 프랑스 연합군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전역이 있었지만 가장 치열한 전투는 크림반도에서 발생하였는데, 양측은 승패를 주고받은 끝에 1855년 9월 연합군이 흑해의 중요 해군기지인 세바스토폴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함에 따라 러시아는 큰 타격을 받았고 비로소 평화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크림전쟁은 나이팅게일이 활약했던 전쟁이기도 하죠. 1856년 파리 평화회의가 열렸고, 연합군이 전쟁 중 점령한 러시아 영토에서 물러나는 대신 러시아가 몰다비아를 돌려줌에 따라 오스만 제국은 몰다비아 공국과 발라히아 공국에 대한 종주권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협정에 서명한 모든 국가들은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보존하며
그들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하였죠. 이에 대한 대가로 오스만 제국은 모든 국민들,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법적, 종교적 평등을 보장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의 상선에 대해서는 흑해를 개방하되 군함은 항해할 수 없도록 하였죠. 따라서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이 흑해의 해군을 파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는 향후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니콜라이 1세는 1855년 2월 크림 전쟁 막바지에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알렉산드르 2세에게는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해야 하는 과업이 남게 되었습니다. 크림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패배함에 따라 러시아는 자신들이 군사, 경제, 사회적으로 서유럽에 비하여 상당히 낙후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교훈은 구체제를 유지하고 싶었던 새로운 황제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소위 대개혁의 시기로 몰아넣는 원동력이 되었죠. 그 대개혁의 출발점이 바로 1861년 처음 시행된 농노해방 법령이었는데 비록 농민들이 바랬던 만큼 광범위하지도 관대하지도 않은 법이었지만 이 법에 이어 사법, 행정, 국방개혁도 추진되면서 수십 년 동안 변화하는 신용만 내던 러시아가 비로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상 러시아 역사 5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